제8회 왕유는 교묘하게 연환계를 쓰고 동탁은 봉의정을 발칵 뒤집다. 괴량이 유표를 보고 간했다. 손견이 이미 죽고 그의 아들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들의 형세가 이렇듯 허한 틈을 타서 우리가 급히 군사를 몰아나간다면 한 번 북쳐서 가히 강동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손견의 시체를 돌려보내고 군사를 파해버리신다면 곧 그의 기력을 기르게 두어두는 것이 되니 우리 형주에 큰 화근을 남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황조가 적의 영중에 있으니 어찌 차마 모른 채 한단 말인가. 한낱 꾀없는 황조를 버리고 그 대신 강동을 취하는 것이 무에 불과합니까? 괴량이 다시 권하나 그래도 유표는 종시 아니야, 나와 황조는 피차의 마음을 허락하고 있는 사이인데 죽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일세 하고 손견의 시체와 황조를 맞바꾸기로 상약한 다음 환계를 돌려보냈다. 이리하여 유표는 황조를 찾아오고 손책은 부친의 영구를 영접하여 싸움을 파하고 강동으로 돌아가서 부친을 고가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상사를 치르고 나자 손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강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널리 현사와 준걸들을 구해드리며 예를 극진히해서 그들을 대접하니 사방의 호걸들이 점차로 모여들었다. 이 이야기는 더 안 하기로 한다. 이때 장안에서 동탁은 손견이 이미 작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신복 지원을 하나 던 셈이로군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다더냐? 17살이라나 봅니다 하고 누가 대답했다. 동탁은 드디어 마음에 두지 않고 이로부터 더욱 교만해져서 저를 상보라고 부르게 하며 출입할 때면 참람하게도 천자의 의장을 썼다. 그는 제 아우 동민을 봉해 좌장군 호후에 삼고 조카 동황은 시중으로 삼아 금군을 총령하게 하며 저의 동시 종족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열후에 봉했다. 그리고 장안성에서 250리 떨어진 곳에 민부 25만 명의 부역으로 미호성을 쌓으니 그 성곽의 높이와 두께가 장안성과 꼭 같았다. 그 안에 궁실, 창고를 지어 20년 양식을 쌓아놓고 민간의 소년과 미녀 800명을 뽑아다 두고 또한 황금, 채단과 진귀한 주옥 따위를 무수히 쌓아두었다. 일가 권속들이 다 그 안에서 살았다. 동탁이 미호에 있으면서 장안을 왕래하는데 혹 보름에 한 번 장안에 가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하니 공경들이 그때마다 횡문 밖에까지 나와서 영접하고 배웅했다. 동탁은 또한 길가에 장막을 치고 그들과 술잔을 나누었다. 하루는 동탁이 횡문을 나서니 백관들이 다 나와서 전송한다. 동탁이 연석을 베풀어 그들과 술잔을 나눌 때 마침 북지에서 항복받은 군졸 수백 명을 남령해 왔다. 동탁은 즉시 군사들에게 명해 그들을 끌어오라고 하여 수족을 끊고 눈알도 빼고 혀도 잘랐으며 또 덜어는 큰 가마에 넣어 삶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원이 몸을 떨며 저도 모를 결에 손에 잡았던 수저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동탁만은 먹고 마시며 웃고 짓거리기를 태연하게 했다. 또 하루는 동탁이 도당에 큰 연회를 베풀었다. 모든 관원이 양편으로 나란히 늘어앉고 술이 서너 순배 돌았을 때였다. 문득 여포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니 동탁의 귀에 대고 뭐라 몇 마디 속삭이는데 동탁은 픽 웃으며 원래 그랬었구나 하고 즉시 여포에게 명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공 장훈을 당하로 잡아내렸다. 백관이 다 낯빛이 변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종이 붉은 수반에 장운의 머리를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동탁에게 바친다. 백관들이 모두 혼비백산하는데 동탁은 또 웃으면서 말했다. 제공은 그다지 놀라실 것 없소. 장운이 원술과 결탁하고 나를 모해하려 들었던 것인데 원술이 장운한테 보낸 편지가 묘하게도 내 아이 봉선의 손에 떨어졌다오. 그새 참해버린 것이오. 공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니 놀랄 것 없소. 여러 사람은 그저 송구에 맞지 않으며 다들 흩어져 돌아갔다. 사도 왕유는 자기 부중으로 돌아오자 이날 연석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밤이 이슥하여 달이 밝음에 지팡이를 끌고 후원으로 들어가 도미꽃 곁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려니까 문득 모란정가에서 누군가 연이어 한숨 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발자취를 숨기고 가만히 가서 엿보니 그는 곧 부중의 각이 초선이었다. 본래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부중으로 뽑혀 들어와 춤과 노래를 배웠는데 이때 그 나이 바야흐로 28박년이라 용모와 재주가 다 남보다 뛰어나서 왕윤이 바로 자기 친딸처럼 사랑해오는 터다. 왕윤이 한동안 듣고 있다가 내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러느냐 하고 꾸짖으니 초선은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천첩에게 무슨 사정이 있으오리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이렇듯 깊은 밤에 홀로 여기 나와 한숨을 짓는단 말이냐. 대감님께서는 천첩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진정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조금도 감추지 말고 바른 대로 아뢰어라. 저를 이만큼이나 키워주시며 가무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친자식같이 사랑해 주신 대감님의 태산 같으신 은혜를 첩이 비록 분골쇄신하더라도 어찌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할 수 있소리까. 근자의 대감님을 뵈니 미간에 수심이 가득 차 계시니 반드시 나라에 큰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속으로 짐작은 하오나 감히 여쭈어보지 못했던 차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더욱이 대감님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을 배웠고 혼자 여기 나와서 한탄하다 뜻밖에도 대감님께서 보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것이라도 쓰실 곳이 있으시다면 저는 10,000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사옵니다. 왕유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며 말했다. 이 한 천하가 실상은 내 수중에 들어있을 줄이야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나를 따라 화각으로 가자. 초선은 왕윤을 따라 화각으로 들어갔다. 왕윤은 그 안에 있던 시첩들을 모조리 밖으로 물리치고 초선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초선이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다. 대감께서 웬일이십니까? 초선아, 너는 부디 이 한천하 생명들을 불쌍히 알아다오. 왕유는 이 말 한마디 하고 눈물을 샘솟듯 쏟는다. 아까도 대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에게 무슨 분부든 내려주십시오. 10,000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사옵니다. 왕윤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지금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린 급한 처지에 있고 임금과 신하들은 다 같이 계란을 쌓은 것 같은 위태한 형편에 있다. 내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것을 구할 사람이 없구나. 동탁 역적놈이 찬탈할 뜻을 품고 있건만은 조정의 문무백관이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그런데 이 동탁놈에게 의자가 하나 있으니 성은 여요 이름은 포라. 효용하기가 세상에 짝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둘이 모두 색을 좋아하는 물이라. 이제 내가 연한계를 써보려고 한다. 먼저 너를 여포에게 내어주기로 허락해놓고는 동탁놈에게 바칠 것이니 내가 그 사이에서 수단을 부려 저희들 부자 사이에 반목하게끔 해놓고 여포의 손을 빌려서 동탁놈을 죽여 없애도록 하여 천하의 크나큰 화근을 없애다오. 사직을 다시 붙들어 일으키며 강산을 다시 세운다면 이는 모두 내 힘이다.
그래, 내 의향은 어떠하냐? 제가 이미 대감님께 한 번 죽사와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를 동탁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일이 누설되는 날에는 내 집안은 멸문을 당하고 마는 게다. 대감님은 부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만약 대의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결코 옳은 죽음을 못하오리다. 왕유는 다시 그에게 절하며 살해했다. 바로 그 이튿날이다. 왕유는 자기 집에 건사해 두었던 명주 몇 알을 내어 장인에게 일러 금관에 박아넣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그 금관을 남모르게 여포한테 보내주었다. 여포는 선물을 받고 너무도 기뻐서 친히 왕사도 부중으로 인사하러 왔다. 왕유는 미리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포가 찾아오자 몸소 문 밖에 나가 영접하고 그를 후당으로 인도해 들여 상좌에 앉혔다. 여포가 저로 말씀드리면 상부의 일개 장수에 불과하고 사도께서는 조정 대신이신데 어찌 이처럼 하시옵니까? 하고 겸사하는 것을 왕윤이 축혀준다. 지금 천하의 영웅이라 할 만한 이가 별로 없고 오직 장군 한 분이 계실 뿐이옵니다. 이 사람이 장군의 관작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오. 실로 장군의 높으신 재주를 공경하는 것이옵니다. 여포는 기뻐하기를 마지 않았다. 왕유는 정중히 술을 권하며 연방 동태사와 여포의 덕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여포는 크게 웃으며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얼마 있다가 왕유는 좌우를 물리치고 시처 몇 명만 자리에 남겨두어 술 시중을 들게 했다. 술이 반감에 이르러 왕유는 아가더러 좀 나오라고 해라 하고 분부했다. 이윽고 2명의 청의 여동이 단장을 곱게 한 초선을 인도해 가지고 나왔다. 여포가 놀라서 그가 누구냐고 묻자 왕유는 내 딸 초선입니다. 내가 장군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한 집안이나 다름이 없기로 장군과 대면을 시키는 것이옵니다. 하고 즉시 초선에게 분부하여 여포에게 술을 부어 올리게 했다. 초선이 잔에 술을 부어서 여포에게 권하는데 벌써 두 사람 사이에 눈이 오고 간다. 왕유는 짐짓 취한 체하며 말했다. 아가, 장군께 술을 더 권해드려라. 우리 온 집안이 지금 장군 한 분만 의지하고 지내는 형편이 아니냐. 여포가 초선에게 자리에 앉길 권하는데 초선이 짐짓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를 보고 왕윤이 또 말했다. 장군은 내 막역한 벗이라. 내가 걔 좀 앉기로 서니 무슨 구애될 것이 있단 말이냐. 초선은 그제야 왕윤의 곁에 가 앉았다. 여포는 뚫어지라고 초선의 얼굴만 바라본다. 다시 두어 잔 술을 마시고 나자 왕윤은 초선을 가리키며 여포를 향해 물었다. 내가 이 아이를 장군에게 첩으로 드릴까 하는데 장군은 받아주시겠소? 그 말을 듣자 여포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살해한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갚고자 견마지루를 다하겠습니다. 내 일간 길이를 택해서 부중으로 보내드리리다. 왕윤이 말하자 여포는 기쁘기 한량없어 자꾸 초선에게로 눈을 준다. 초선도 또한 추파로 정을 보냈다. 조금 있다가 술자리를 파하게 되었는데 왕윤이 본래는 장군을 오늘 밤 내게서 묵어가시게 할까 생각도 했으나 혹시 태사께서 의심하실까봐 그만두는 겁니다. 하니 여포는 그에게 제3 살해하고 돌아갔다. 수일이 지난 어느 날이다. 왕윤은 조당에서 동탁을 만났는데 마침 여포가 곁에 없었다. 왕윤은 이 기회를 타서 땅에 엎드려 동탁에게 절을 하고 물었다. 소생이 태사 대감을 제 집으로 하루 모셨으면 하는데 태사께서는 왕림해 주시겠습니까? 동탁은 선선히 허락했다. 사도께서 모처럼 정하시니
내 곧 가리다. 왕유는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즉시 산의 진미를 갖추고 전청 한가운데 좌석을 차리고 바닥에는 비단을 깔고 안팎에 각기 장막을 둘러쳤다. 이튿날 낮에 과연 동탁이 찾아오니 왕유는 조복을 갖추고 밖으로 나가서 제배를 드려 그를 정중하게 영접했다. 동탁이 수레에서 내려서자 창을 가진 갑사 100여 명이 전후 좌우로 그를 옹위하고 당중으로 들어가서 두 줄로 양편에 늘어섰다. 왕윤이 다시 한번 당하에서 제배를 드리자 동탁은 좌우에 명하여 그를 당상으로 부축해 올리게 하고 자기 곁자리에 앉혔다. 태사 대감의 성덕이 실로 높으시어 비록 이윤 주공이라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까 하나이다. 왕윤의 말에 동탁이 크게 기뻐했다. 왕윤은 술을 권하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면서 극진히 공경하는 태도로 동탁을 대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왕윤은 동탁을 후당으로 청해드렸다. 동탁이 갑사를 소리쳐 물리치자 왕윤은 두 손으로 잔을 받들어 동탁에게 드리며 소생이 어려서부터 천문을 배워서 대강 짐작하옵는데 지난밤에 천상을 살펴보매 한조의 운수가 이미 다했사옵니다. 이제 공덕이 천하에 떨치시는 태사께서 순임금이 요임금의 자리를 물려받고 우임금이 순임금의 뒤를 잇듯 하신다면 바로 하늘의 마음과 사람의 뜻에 맞을까 봅니다. 라고 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러기를 바라겠소. 예부터 도 있는 이가 도 없는 이를 치고 덕 없는 이가 덕 있는 이에게 사양한다 라고 일렀으니 어찌 과분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동탁이 웃으며 만약에 1000명이 과연 내게로 돌아온다면 그때 사도는 마땅히 원혼이 되시리다. 라고 해서 왕유는 다시 절하여 그에게 살해했다. 왕유는 후당 안에 화촉을 밝혀놓고 한동안 여자들만 남겨두어 술시중을 들고 음식을 드리게 하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교방의 풍류만으로는 재미가 적습니다. 마침 집에 가기가 있으니 한번 보시렵니까? 그거 참 좋겠소. 왕윤이 주렴을 들이우게 하니 생황솔이 요량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초선이 주렴 밖에서 춤을 췄다. 그를 칭찬해서 지은 가사가 있다. 소양궁 옛 주인 조비언의 후신인가.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 위에서도 춤을 추리. 봄날 동정 호수 위로 너울너울 나는 듯 양주곡 맞추어 춤추고 나서 연꽃마냥 사뿐사뿐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한떨기 갓핀 꽃인가. 향기로 화당 채우니 봄뜻을 이길 수 없네. 또한 이런 시가 있다. 붉은 탄판에 빠른 장단 제비 나르기 바쁘구나. 한 조각 하는 구름이 화당에 머물렀네. 그린 듯 검은 눈썹 나그네는 한숨 짓고 달같이 환한 얼굴 고인의 간장이 녹았거니 일소천금 그 자태를 유전으로 어이사며 백보로 꾸민 단장 유대는 해서 무엇하리. 춤 한마당 추군하자 주렴 너머로 눈을 주며 초양왕이 누구신가 엿보는 그의 심사. 춤을 다 추고 나자 동탁 가까이 오라고 분부해서 초선은 주렴 안으로 들어와 깊이 몸을 굽혀 재배했다. 동탁은 초선의 아리따운 용모를 보고 왕윤한테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요? 각이 초선이옵니다. 소리도 할 줄 아는가? 왕윤은 곧 초선에게 분부해서 단판에 맞추어 따지기 한 곡 부르게 했다. 그 정경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고나 할까. 한 점 맹두 같은 붉은 입술 방신년이 두 줄기 옥구슬 사이 양춘가가 흘러나네.
정향내 나는 혀끝으로 한 자루 비수를 토해 간사한 난신을 한 번 베어 보려누나. 동탁이 칭찬하기를 맞이 않자 왕유는 초선더러 잔을 드리라고 분부했다. 동탁이 술잔을 받아들며 물었다.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바야흐로 28이옵니다. 동탁이 빙그레 웃었다. 참으로 신녀 같구나. 이때 왕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했다. 소생은 이 계집을 태사께 바칠까 하옵는데 간합해 주시겠습니까? 동탁이 여공불급하며 말했다. 원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소?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 계집도 태사 대감을 멸시게 되면 그에서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윤의 말에 동탁은 제삼 살해했다. 왕윤은 즉시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먼저 초선을 태워 승상부중으로 보내게 했다. 동탁이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도 그만 돌아가겠노라 한다. 왕윤은 말을 타고 친히 동탁을 배웅하여 상부까지 갔다. 왕윤이 동탁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을 반도 못 왔을 때다. 두 줄 홍등이 길을 환히 비치는 가운데 여포가 화극을 손에 들고 말을 달려오다가 바로 왕윤과 노상에서 만나자 말을 뚝 세우고 한 손으로 왕윤의 옷깃을 움켜쥐며 사도가 전날 초선을 내게 주겠다고 언약해놓고 이제는 태사에게 바쳐버리다니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않소? 하고 소리를 가다듬어 따지고 들었다. 얘가 이야기할 자리가 못 되니 장군은 내 집으로 좀 가십시다. 하고 왕윤은 손을 들어 더 말을 못하게 하고는 여포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후당으로 들어가서 서로 인사를 건네고 나자 왕윤이 여포한테 물었다. 대체 장군은 어째서 이 늙은 것을 의심하시오? 누가 와서 일러주는데 대감이 초선을 수레에 태워서 승상부중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것은 장군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오. 실은 어제 조당에서 태사 대감이 이 사람을 보시고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사도댁으로 찾아뵙겠소 하시기에 내 집에 돌아와 태사를 모시려고 약간 준비했던 것이오. 그런데 태사께서 약주를 몇 잔 드시더니 문득 하시는 말씀이 내 들음에 대감이 초선이라고 하는 따님을 우리 아이 봉선에게 주라고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나 내 어떻게 사도에 그 말씀만 꼭 믿고 있겠소? 언약이 변할까 싶어서 나도 부탁할 겸 영애를 한번 보자고 왔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히 거역을 못하고 초선을 불러내 시아버님께 문안을 드리게 했소. 그랬더니 태사 말씀이 오늘 마침 길일이니 내 아주 따님을 데리고 가서 봉선이와 짝을 맺게 해주겠소 하시는구려. 장군도 좀 생각해 보시오. 태사 대감께서 친히 하시는 일인데 네 분부라고 이 사람이 감히 거역한단 말씀이요. 제가 그만 잘못 알고 그랬으니 사도께서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사죄하러 찾아뵙겠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혼구 따위가 있고 한데 장군의 부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포는 그에게 깊이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 이튿날 여포가 부중에서 알아보았으나 종시 아무런 소식이 없다. 당중으로 들어가서 동탁의 시첩들에게 물어보니 간밤에 태사 대감께서 세 사람과 동침하셨는데 아직 기침하지 않으셨답니다. 라고 하므로 여포는 대로하여 가만히 동탁의 침실 뒤로 들어가 동정을 살폈다. 이때 초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 연못 가운데 허우대가 훨씬 크고 머리에는 속발건을 쓴 사람의 그림자가 비쳐서 살짝 곁눈질해 보니 바로 여포였다. 초선은 곧 미간을 찡그려 수심에 쌓여있는 태를 지으며 또 비단 수건으로 몇 번이나 눈물을 씻는 신용을 해보였다. 여포는
한동안이나 이 모양을 바라보다 밖으로 나와버렸다. 좀 있다가 여포가 다시 들어가니 동탁이 어느 틈에 일어나서 중당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는 여포를 보자 밖에 무슨 일이나 없느냐 하고 물었다. 여포는 별일 없습니다 하고 그의 곁에가 매시고 섰다. 이윽고 동탁이 조반상을 받았는데 여포가 곁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니 수렴 안에서 여인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며 흘깃흘깃 이쪽을 엿보다가 마침내 얼굴을 반쯤 내밀고 눈으로 정을 보냈다. 여포는 그게 바로 초선임을 알고 혼백이 다 허공에 떴다. 동탁이 여포의 이런 꼴을 보고는 마음속에 의혹이 들어서 별일 없거든 그만 물러가거라 하고 분부했다. 여포는 가슴에 앙앙한 생각을 품고 밖으로 나왔다. 초선을 데려온 뒤로 동탁은 그만 그 색에 반해서 달포남짓 정사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동탁이 우연히 그리 대단치 않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초선은 띠도 풀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정성을 다해 병구원을 했다. 이에 동탁은 더욱 마음에 들어했던 것이다. 하루는 여포가 병문안을 들어왔다. 이때 마침 동탁은 잠이 들어있는데 동탁이 누워있는 침상 뒤에 초선이 반신을 드러내어 여포를 바라보고 손으로 저의 가슴을 가리키고 다시 그 손으로 동탁을 가리키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여포의 가슴이 째지는 것만 같은데 동탁이 잠이 막 깨어 몽롱한 중에 무심히 보니 여포가 꼼짝 않고 서서 침상 뒤를 뚫어지라고 보고 있다. 몸을 돌려 살펴보니 바로 초선이 침상 뒤에 서 있는 것이다. 동탁은 대로하여 내가 감히 내 애희를 희롱하느냐 하고 꾸짖으며 곧 좌우를 불러서 그를 밖으로 몰아내고 다시는 당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여포는 가슴에 한을 품고 돌아갔다. 길에서 이유를 만나 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이유는 그 길로 동탁에게 들어가 말했다. 대감께서 장차 천하를 취하려 하시면서 어찌하여 조그만 과실을 가지고 온우를 책하십니까? 만약에 그의 마음이 한번 변하고 보면 대사가 그만 틀어지고 마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일 아침에 오늘을 불러들이셔서 금백을 내리시고 좋은 말씀으로 그 싸움을 위로해 주시면 자연 무사할 것입니다. 동탁은 그의 말을 조차 사람을 보내서 여포를 당중으로 불러들여 어제는 내가 병중이라서 하찮은 일을 가지고 내게 말을 좀 과하게 했는데 고깝게 생각지 마라 하고 그를 위로한 다음 금 10근과 비단 20피를 그에게 내렸다. 여포는 그에게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몸은 초선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다. 동탁은 병이 다 낫자 국사를 의논하러 황궁에 들어갔다. 여포는 화극을 들고 그를 따라서 함께 걸레로 들어갔으나 동탁이 헌제와 함께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 화극을 들고 내문을 나서서 바로 상부로 왔다. 말을 문 앞에 메어놓고 손에 화극을 든 채 후당으로 들어가서 초선을 찾아봤다. 장군은 먼저 후원 봉의정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초선의 말에 여포는 화극을 들고 바로 후원으로 들어가 난간 곁에 가서 기다렸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초선이 꽃나무 사이를 지나 버들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오는데 그 아리따운 자태가 바로 월궁 선자다. 초선은 울면서 말했다. 제가 비록 왕사도의 친딸은 아니지만 대감께서 친딸같이 알아주신 터예요. 한번 장군을 만나 뵙고 종신토록 섬기기로 된 뒤로 저는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더니 태사께서 옳지 않은 생각을 잡수시고 제 몸을 더럽히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그 당장에 죽어버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마는 장군을 한번 뵙고 작별의 말씀이나 드려보자는 마음에서 오늘까지 욕됨을 참고 살아왔어요. 이제 다행히 만나 뵈었으니 제 원은 풀었어요. 이미 더럽혀진 이 몸은 다시 영웅을 섬길 수 없으니 장군 앞에서 차라리 목숨을 끊어 제 뜻이나 알려드리겠어요. 말을 마치자 초선은 손으로 난간을 잡고 바로 연못을 향해 뛰어들려 했다. 여포는 황망히 달려들어 껴안고 내가 내 마음을 안 지가 오래다. 다만 너와 한자리에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한이었을 뿐이지. 하고 눈물을 흘렸다. 초선은 여포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제가 이 생에서는 장군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저승에서나 기약할까 봐요. 아니다. 내가 이 생에서 너를 아내로 삼지 못한다면 영웅이 아니다. 제가 지금 하루가 삼추 같은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장군께서 빨리 구해주세요. 초선이 애원하는데 여포는 내가 지금 몰래 빠져나온 길이라 늙은 도적놈이 혹시 의심이나 하면 안 되겠으니 그만 가봐야겠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초선은 그의 옷자락을 잡아쥐고 말했다. 장군이 이처럼 늙은 도적놈을 두려워하시니 제 몸이 햇빛을 볼 날은 영영 없겠군요. 여포는 잠깐 발길을 멈추고 서서 내 차차 좋은 도리를 생각해 보마 라며 한마디 하고 다시 화극을 들고 가려 했다. 제가 귀중에 깊이 들어앉아서 장군의 명성을 우레같이 들어 당세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만 믿었는데 도리어 이렇듯 남의 통제를 받고 계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말을 마치자 초선이 눈물을 비오듯 흘리니 여포는 부끄러워 얼굴이 획 붉어졌다. 그는 다시 화극을 제자리에 세워놓고 몸을 돌이켜 초선을 품에 끌어안으며 살뜰한 말로 그를 위로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차마 떨어지지를 못했다. 이때 동탁은 궁중에 있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 여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알고 의심스러워 총총히 헌제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포의 말이 부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물리에게 물으니 온후께서 후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므로 곧 좌우를 물리치고 여포를 찾으러 후당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포는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초선을 불러봤다. 초선 역시 보이지 않았다. 동탁이 시첩에게 급히 물어보니 후원에서 꽃을 보고 있답니다. 하고 일러준다. 곧 후원으로 찾아 들어가니 여포가 화극을 한 옆에 세워놓고 초선과 봉의정 아래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동탁이 노에서 소리를 지르니 여포는 동탁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몸을 획 돌려 뺑소니를 쳤다. 동탁은 그의 화극을 집어들고 여포를 겨누며 뒤를 쫓았다. 그러나 여포의 걸음이 원체체해서 비둔한 동탁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여포를 향해서 화극을 던졌다. 그러나 여포는 날아오는 화극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동탁이 화극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는 여포가 이미 멀리 간 뒤였다. 동탁이 그대로 여포의 뒤를 쫓아서 후원문을 뛰어나가려는데 웬 사람 하나가 밖에서 마주 뛰어들어오다가 바로 가슴을 들이박는다. 동탁은 그만 땅바닥에 나가 자빠지고 말았다. 노기는 하늘을 찔러 1000길이나 높은데 살찐 몸이 땅에 자빠지니 한 무더기는 실이 되누나. 필경, 그는 어떤 사람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